네, 지난 한 주 글로벌 증시는 이례적으로 변동성이 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지난 한 주 주가 급등락으로 호가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3번이나 발동됐죠. 오늘은 또 강한 회복 탄력성을 보이고 있네요. 뉴욕 증시에서는 AI 거품론이 가라앉질 않고 일본 총선에서는 재정을 더 풀겠다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집권 자민당이 압승했습니다.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롤러코스터 장세입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시장이 바뀌는데 그동안 뉴욕 증시가 이 AI 모델이 진화하면서 소프트웨어형 비즈니스 산업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증시가 흔들렸는데 완전히 이제 좀 진정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진정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지난 주말에 그 젠슨 황 그 엔비디아 CEO가 예. 이제 막 AI 투자가 거품이 아니다. 여전히 지속 가능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는 징표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좀 불안감이 좀 완화가 되면서 이제 지난 주말에 좀 많이 주가가 오르기는 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AI 투자에 대한 어떤 지속성에 대해서 자꾸만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네. 너무 많은 돈들이 이제 투자가 되다 보니까 네. 이게 과연 정말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냐라는 예. 논란들은 아직 끊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이렇게 투자가 될수록 또 이 IT 산업들 내에서 이 소프트웨어 산업들이 예. 이 AI 때문에 이 업무 영역이 고유의 업무 영역이 파괴될 거라는 어떤 그런 걱정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런 AI 투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가 있을 수 있는 업종들만 엄청 강한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고 네.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좀 반등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좀 완전히 불안감이 뭐 해소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젠스랑 엔비디아 CEO는 이 빅테크들이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거기에 자기가 만드는 AI 칩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투자가 계속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물론 이제 산업을 이제 예리하게 보는 분이니까 자기 위주로만 해석은 안 하겠는데 그 빅테크 기업들 뭐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 뭐 이런 데서 투자하려고 하는 게 올해 어마어마합니까? 얼마나 되는데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네. 그 지금 이제 지난주까지 실적을 발표한 주로 4개 기업들 네.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네. 이 4개의 기업들이 이제 작년보다 올해도 한 70% 가까이 투자를 늘린다. 아, AI 인프라에. 예, 네. 그래서 한 6,500억 달러에서 한 7천억 달러 정도의 예.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70%, 80%라는 게 이제 감이 안 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4개 기업이 지난해 이제 매출 증가율이 한 15% 예. 그리고 이익 증가율이 한 30%인데 네. 이제 투자 증가율이 한 7, 80% 이렇게 된다 보니까 예. 이게 돈을 잘 벌긴 하는데 이게 투자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러니까 이익에 늘어나는 속도의 2배 가까이 투자를 늘리면은 예. 아무래도 갖고 있는 현금이 좀 고갈되는 거 아니냐. 그러겠네요.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면서 예. 계속해서 이제 논란들이 끊이지를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AI 거품론이라고 그래가지고 과도하게 투자를 했다 못 견딜 것이다 그러는데 투자는 계획만 보면은 이어질 거다. 그런데 이 투자한 회사 중에서 어느 회사가 실제 이익을 많이 제대로 낼 수 있겠느냐가 이제 투자의 좀 포커스가 초점이 돼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AI 모델이라는 게 예. 이제 또 2022년 11월에 이제 챗GPT가 나온 이후로 또 좀 달라진 게 이 예. AI 모델에 대한 업데이트 기간이 또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두 달, 석 달 정도 지나야 새로운 모델로 업데이트가 됐는데 예. 지금은 한 몇 주 만에 또 새로운 모델이 막 나오고 있고 예. 또 뭐 그 챗GPT를 또 위협하는 제미나이가 나왔는데 네. 이번에는 또 그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그러니까요. 코워크라는 네. 플랫폼을 예. 그 또 출시를 하면서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보니까 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들 네, 그 맞습니다. 충격을 받았는데 그 기업들도 조금 주가는 이제 회복은 되는데 아직 그 충격이 좀 다 사라졌다 가시진 볼 수는 않고 없는 있습니다. 거죠. 특히 이제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워낙 이제 실적도 좋고 예. 안정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보다도 좀 많이 비싸게 거래가 됐었던 편이었는데 예. 이제 이게 자꾸 흔들리니까 예. 그리고 경쟁의 구도가 굉장히 좀 치열해지고 네. 실제로 이제 AI 때문에 업무의 영역이 이제 파괴된다라고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과거처럼 돈을 잘 벌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예.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미국의 IT 업종을 좀 괴롭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여전히 이제 투자를 빅테크들이 많이 한다고 하지만 과연 제대로 수익을 낼지 관련 영향은 뭔지를 조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이게 뭐 AI 거품론이다 아니다 하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네, 과연 그렇습니다. 수익을 계속 낼 수 있을지 좀 지켜보면서 뉴욕 증시를 봐야 되겠고요. 자, 우리 증시로 와보면 우리 시장 아주 상승 탄력이 좋습니다만 하루하루 다르게 분위기가 다른데요. 그 와중에 외국인들이 지난주만 해도 대규모 순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외국인들은 왜 그렇습니까? 뉴욕 증시 바로 그런 영향 때문에 매도를 한 겁니까? 우리 시장 혹시 달리 보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라는 걸 이제 금액 기준으로 많이 보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지난주만 해도 뭐 한 10조 넘게 외국인 투자가들이 좀 팔긴 했는데 사실 이제 좀 이 한국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를 보는 데 있어서는 순매수, 순매도보다 지분율의 변화로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분율의 변화. 네,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분율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한국 시장, 특히 이제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에 대한 외국인 지분 보유 비중은 예.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외국인이 팔았느냐? 예. 결국 이제 지금 특히 이제 작년하고 올해 저희 한국 시장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이 이익 비중, 그러니까 그 비중 자체를 너무 많이는 안 가져가고 그러니까 많이 오는 것만큼 좀 파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차익 실현이다라는 말로 좀 어느 정도 표현이 되는 것 같고, 예. 뭐 약간은 리밸런싱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대로만 갖고 있어도 너무 보유 비중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르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조정하는 리밸런싱으로 보는 게 예.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결국은 저희 시장이 다른 시장들 대비해서 너무 빨리 네. 올라간다라는 부담을 외국인들이 좀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저희 시장의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예. 이제 지금 뭐 케빈 워시와 같은 예. 차기 의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이 해외 시장, 해외 금융 시장이 조금 불안해지는데 저희 시장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 시장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이거를 좀 대비를 하려면 미리 많이 올라 있는 업종들 또는 많이 올라 있는 계좌에서 조금 더 이제 차익을 실현하는 게 마음이 편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주에 좀 많이 매도를 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지분율이 몇 %예요, 정확하게? 외국인 지분율이? 36에서 37% 사이입니다. 네. 근데 그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많이 파는 규모는 팔지만 워낙에 이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니까 비중은 더 여전히 낮추고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고 올라가고 있다. 네. 그렇게 외국인들이 지난주 이렇게 팔 때 대부분 개인들이 마치 뭐 동학개미 운동하는 것처럼 네. 받치면서 사들여 왔잖아요. 이게 워낙에 주식시장이 뜨거울 때는 좀 차가운 가슴, 차가운 머리로 돼야 될 텐데 너무 뜨겁게 달려드는 건 아니에요, 혹시? 이런 때일수록 조금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개인들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 동학개미 운동 때 이제 사실은 이제 굉장히 2020년, 2021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네. 올랐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도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긴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고 나서도 주가가 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2021년까지는 좀 나타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학습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강세장에서는 이러한 주식시장의 급락 그리고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가 저가 매수의 어떤 신호다라는 어떤 학습 효과가 예. 어느 정도 지금 또 투자자들한테 좀 그 발효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약간은 좀 포모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포모 현상, 나만 뒤처지나 네. 하는 그런 지금 두려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네. 추가적으로 오를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예. 사실은 빠질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 훨씬 크다라는 예. 반증이기도 하고요. 예. 결국 이렇게 포모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지금 주식시장 말고 다른 대안이 예. 크지 않다라는 의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부동산으로 잘 안 가는 거예요. 부동산 자금 예전에 같으면 부동산으로 주식 자금이 가기도 부동산으로 어렵고. 갔는데 네. 오히려 이제 주식이 팔고 나면 다른 주식을 사기 위해서 주식 계좌에 머무른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워낙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예. 좀 강하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예. 또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채권 시장도 이렇게 분위기가 썩 좋지는 채권 않으니까 시장도 이렇게 돈이 갈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비트코인도 안 좋고. 예,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이 조금 더 주식 시장으로 몰리고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빠질 때마다 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더 많이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큰데 증권회사들은 올해 우리 코스피 목표치를 지금 조금씩 올리고 있잖아요. 뭐 어느 증권사에 따라서는 뭐 엄청나게 높이 올리던데 뭐 짧게는 2월, 조금 더 상반기 이런 시장을 전망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이달 증시는. 저는 이제 2월에도 그렇고 3월에도 그렇고 주식 시장은 오르긴 오를 텐데 네. 지금처럼 이제 급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네. 불안한 흐름들 속에서 상승세가 그래도 유지가 될 거다. 유지가 된다. 하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사실 지난 1월달에 코스피가 뭐 24% 가까이 워낙 급하게 올라서 예. 뭐 이번 달에 똑같이 올라가게 되면은 오히려 굉장히 좀 강한 어떤 좀 과열 신호들이 분명히 네.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예. 그렇지만 이게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유효하기 때문에 또 많이 올라서 좀 팔고 싶은 사람들은 좀 빠져나가고 또 새로 들어오고 하면서 좀 변동성이 있지만 상승 네. 추세는 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상승 추세는 역시 이익 증가 전망이 높은 반도체입니까? 역시 그게 제일 주목을 끌까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난 1월 달 그리고 2월 중순까지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예. 역시 가장 이익에 대한 어떤 확신, 네. 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높이 빨리 올라가는 업종은 단연 뭐 반도체인데요. 네. 뭐 근데 이제 반도체만 이제 좋은 것들이 아니라 네. 최근 들어서 보면 반도체도 좋지만 주식 시장이 또 좋으니까 증권주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아, 증권주들. 네. 그리고 오히려 뭐 약간 소외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뭐 어떤 정유주들도 예. 이익에 대한 추정치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정유도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유틸리티, 한전과 같은 이런 업종들,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 때문에 가격을 못 올린다고 하지만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들 때문에라도 원전. 또 유틸리티 같은 업종들도 예. 이익에 대한 기대치들이 높아지고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제일 좋지만 네. 반도체를 제외하고도 약간 이렇게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 있었던 업종들도 조금씩 작년보다는 올해 이익이 늘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어서 네. 이런 흐름이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조금 흔들릴 때라도 되게 빠른 순환매를 통해서 네. 어느 정도 큰 조정이 없이 좀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요즘 이제 아까 포모 현상, 나만 주가 상승해서 뭔가 뒤처지는 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주식을 사고 싶어도 사고 싶은데 이제 살 수 있는 종목이 좀 선정이 쉽지 않으니까 ETF,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요. 특히 늘어나는 걸 보면 코스닥 ETF라든지 150 또는 그 레버리지 그 ETF의 자금이 급증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투자에 좀 유의할 점은 없나요? 뭐 그래도 개별 종목보다는 예. 이런 그 지수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는 좀 나은 편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보다는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것들을 좀 저희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뭐 이게 지수 자체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이제 상승폭이 조금은 좀 주춤할 것 같을 때는 또 레버리지에 대한 관심들도 좀 높은데 이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레버리지는 떨어질 때도 2배로 떨어지고 올라갈 때 이제 2배로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떨어질 때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겠네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올라가는 거면. 그렇습니다. 항상. 네. 그러니까 떨어지고 올라가고 똑같이 반복하다 보면 실제로 합산한 것보다 덜 오르는 꼴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수학적으로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특히 상품에 따라서는 특히 이제 선물 같은 쪽을 많이 이용한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빠졌다가 똑같이 올라도 사실은 이제 선물 거래에 대한 비용이 들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수익이 덜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얘기, 이웃 일본,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집권 자민당이 아주 압승을 했는데 돈을 더 풀겠다,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이런 공약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승인을 받은 셈인데 이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우리 환율, 엔화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이 우리 원화 환율에 또 어떻게 전이될 것인가인데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나요? 예, 아무래도 이번에 일본 그 조기 총선의 결과는 재정 확대에 대해서 대중들이 어쨌든 오케이 사인을 굉장히 거죠. 강하게 동의를 한 줬다라고 거죠.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엔화가 생각보다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과 일본의 재무부에서 엔화 강세를 위한 뭐 개입도 약간 이제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엔화는 여전히 좀 약세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 특히 이제 작년부터 해서 저희 원화가 엔화와의 동조가 굉장히 좀 강해졌기 예. 때문에 저희도 이런 영향에서 좀 자유롭지는 못할 걸로 좀 보여집니다. 우리도요. 네. 엔화가 약해되면 우리 원화도 약해져서 원달러 환율도 좀 상승 쪽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걸로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주간 증시전망 지금까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